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이해의 핵심 17번째 시간으로 리팩토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팩토링이라는 거는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봐요.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동작 같은 거는 바뀌지 않고요. 그 그대로 있고 그 프로그램 내부의 어떤 구조를 좀 개선하는 거예요. 개선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프로그램을 읽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프로그램을 읽기 쉽게 해줘야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버그를 찾아내기 쉽고, 프로그램 소스를 읽기 쉽게 해줘야 기능의 추가도 쉽게 할 수 있고, 그죠? 뭐 코드 검토도 좀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거를 리팩토링을 왜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는 그 차나 망치 같은 거랑 다르죠. 그 망치는 그냥 만들면 그대로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돼요? 잘 만들어 놓고 그냥 서고 버리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돼요? 기업이 뭐가 바뀌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죠. 예를 들면 데이터도 늘어가고요. 무슨 예외사항도 발생하고요. 기능도 늘어나고요. 계속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기능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맞춰가면서, 고객한테 맞춰가면서 발전해가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는 게 소프트웨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짜면 어떻게 짜야 돼요? 짜는 게 물론 중요하죠. 현재 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앞으로도 현재 원하는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소프트웨어가 가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리팩토링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처럼 특히 객체 제한 같은 환경을 적용할 만큼 큰 소프트웨어들은요, 요즘은 다 크니까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여러 명의 개발자가 투입되니까, 개발하다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용자 정의 자정이나 함수 이름 같은 것들 다 미리 정의해 놓고서도 개발자마다 자기 특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도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도 또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좀 게을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막 짜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사로운 것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중에 이제 개발하고 나갔어요. 근데 후임자가 들어와서 무슨 기능을 하나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기존 소스가 되게 읽기 어려운 거예요. 길기도 길고, 긴 거 당연한 거고요. 읽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씨, 새로 짜버리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짜버리고 갔다니까요. 기존에 레포트 A라는 걸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가 기능을 추가하면 되는데, 그 레포트 AA를 새로 만든다니까요. 그럼 자기는 일단 고객이 원하는 거 해줬으니까 고객이 돈을 주고 자기 나간다 이거예요. 그럼 후임자는 뭐예요? 프로그램에 레포트 A라는 게 있고, 레포트 AA라는 것도 있네? 이거 뭐야? 잘 모르겠죠? 그럼 걔는 어떻게 하잖아요? 레포트 AAA를 또 만들어요. 이렇게 가지고 한 1, 2년 지나고 나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제 스파게티 또는 복잡해서 개판이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개판이 되는 원인은요. 간단해요. 여지껏 내가 쭉 설명해 왔죠? 사용자 정의제를 안 만들거나, 함수를 안 만들거나, 우주를 안 하거나, 그죠? 그런 것들도 없거나, TDD 할 때 제대로 안 했거나, 마지막으로 리팩토링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 소프트웨어라는 건 기업의 존재와 함께 탄생하고, 기업의 변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신다면, 리팩토링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으시면 돼요. 그럼 리팩토링이 대단한 걸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샘플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어요. 앞에 통해서 설명 들었었는데, 프로그램이라는 거 가만히 보세요. 뭐가 있죠? 변수명, 함수명.
그죠? 그밖에 없잖아요. 그 외 나머지는 반복과 분기. 그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명, 그죠? 그런 것들만 그 제대로만 해도 프로그램 읽기가 훨씬 쉬워지고요. 읽기 쉬운 프로그램은 생명력이 오래 갑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뭐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리팩토링을 이라는 책을 이 자료는 그 책을 읽고서 정리한 자료고요. 거기에는 구질구질한 내용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저 보니 뭐 그렇게 갈 필요 없고요.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자, 먼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100은 알겠는데 이 100이 무슨 의미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짜라고요? 짜라란 맥시멈 인풋 랭스라고 이렇게 바꿔주라는 거예요. 읽기가 영 낮죠? 그죠? 짠 사람은 이게 불편하지 않은데 유지보수 하러 온 친구는 이게 불편해요. 이 100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렇게 짜주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또 하나. 보통 다 사유자 정의 자령을 만들면 클래스가 있잖아요. 클래스 이름 제대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메소드도 있으면 메소드 축약어를 쓰지 마세요. 짜는 사람은 알죠. 유지보수 하러 온 사람은 물론 뭐 좀 계속 보면 되겠지만 그럴 시간이 있나요? 이걸 어떻게 짜주라고 이렇게 제대로. 그럼 읽기 쉽죠?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일반적으로 영어를 잘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또 하나 볼게요. 이게 어떤 그 입문문에서 조건을 할 때요. 조건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걸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써요? 이 앞에 부분은 애너니머스인지를 체크하는 거고, 요거는 게스트인지를 체크하는 거라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걸 갖다가 요렇게 만약 애너니머스거나 게스트라면 이렇게 써두면, 자 보세요. 개발자는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은요, 요것의 의미를 안다니까요. 그 사람은 불편하지 않아요. 누가 불편하냐? 유지보수 하러 온 친구가 이 소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 찌러지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거를 자세히 몰라도 이런 걸 체크하는 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런 사사로운 배려가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생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면 템포러리 임시 변수들도 이건 참 한 번만 쓰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템포러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with, high 의미 있는 거 써주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만 이것이 큰 효과를 발휘하죠. 언제?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는 친구들한테, 나중에 추가 개발하는 친구들한테 요거 개발자가 요렇게 써주고 요렇게 써주면 정말로 편한 거죠.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두 줄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 줄로 써도 된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읽기 힘들게 만들지 말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것도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한 줄로 말아가지고 딱 분리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 앞에 거랑 비슷한 거죠? 책 읽어보면, 이런 거 비슷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정의하고 났는데 보니까 특정 인스턴스에서만 사용되는 게 있고요. 특정 인스턴스에서만 몇몇 것들은 사용되고 나머지는 안 사용한다. 그러면 그걸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넘겨서 받는 인수하고 사용하는 인수 값이 같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넘겨서 받는 거는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해주라는 거예요. 읽기 편합니다. 이해하셨죠? 요거는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짭은 소프트 짭, 하드 짭이 있고, 소프트 짭과 하드 짭에도 알파, 베타가 있다고 치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짭은 소프트 짭과 하드 짭이 있다라고 치고요, 이 짭에는 스타일이 있다, 알파, 베타.
요거 우리가 배웠죠? 이거 보이시죠? 앞에서 디자인 패턴에서 배웠죠? 그래서 어떤 클래스에서 뭐 참고할 때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요게 다예요. 제가 리팩토링이 물론 책은 되게 두껍고요. 거기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지만 이쪽 읽어보니까 뭐 별 내용 없어요. 비슷비슷한 거 많이 반복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능이 뭐가 있죠? 편수, 함수,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자료가 있잖아요. 사용자 정의 자료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상수 이름, 그죠? 함수 이름. 그리고 임시 변수 같은 거 제대로 쓰라는 거.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개발자는 개발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후임자를 위한 배려를 하는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런 사사롭지만 중요한 이런 것들은요, 누가 해줘야 되냐면 PM이 해줘야 됩니다. PM이 개발자들에게 교육시키고 개발자들이 만든 소스를 그날 체크를 해서 이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리팩토링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게으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PM이 내가 개발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게 앞으로 기업과 함께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존재다. 성숙해 나가야 존재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짜는 프로그램을 읽기 쉽도록 유지보수하기 쉽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이라는 요 단어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중요하게 취급되느냐 하면요. 이유가 뭘까요? 하는 일은 별거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제가 이 쭉 시리즈에서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것들을 잘 관리 감독해야만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비로소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프로그램의 생명이 길어지고 지속적으로 후임자들이나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덜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리팩토링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리팩토링은요, PM이나 PL들이 개발자에게 어떻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요. 리팩토링의 존재는, 리팩토링을 보는 관점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소프트웨어는 생명을 부여하고 기업과 함께 쭉 발전해가고 변형하면서 커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존재임. 그러니까 자동차와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다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걸 명심하시면 리팩토링이 가진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리팩토링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너무 별력이 없지 않냐?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철학이 오늘 강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해서 뭘 해야 됩니까? 몇 개 안 되죠? 한 6개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명심하셔서 그런 가이드를 사사로워 보이는 이런 가이드들이 잘만 되면 수십 명이 그런 걸 다 지켜주게 되면 이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주 좋은 퀄리티로. 좋은 퀄리티라는 건 뭡니까? 기능 개선하기 쉽고 읽기 쉬운 그런 소스를 만들어 그런 소스로 탄생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리팩토링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리팩토링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